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기적으로 교육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할지언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이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법에 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자체교육, 사이버 교육이 모두 가능하고요. 자체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혼합한 교육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위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의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적절한 교육 자료로서 가장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장기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자료입니다. 네, 이 교육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자료 메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 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교육의 순서로서는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총칙, 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또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부터 우리가 이제 보실 텐데요. 자, 개인정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자, 아이디 카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홍길동 이름이 있죠. 또 주민번호, 또 전화번호, 또 주소와 같은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주민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이 있고요.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 또 플러스 주소, 또 이름 플러스 주소 플러스 전화번호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인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정보, 위에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있지만 또 통신 위치 정보, 통화, IP 주소, GPS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근로 정보, 자격 정보 같은 것들, 또 정신적인 정보, 어떤 기호라든지 성향 또는 신념, 사상 같은 것들, 또 신체적 정보, 신체에 대한 키, 나이 이런 것들,
또 몸무게, 체중 이런 것들 또는 병적인 정보, 또 의료 건강 정보 같은 것들, 그리고 재산적인 정보,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부동산, 주식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개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가 확실히 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민감하게 연결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정신적 정보를 보세요. 기호, 성향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다.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 여기서는 유족이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때는 유족과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했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면 좋겠죠. 자,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의 이름, 또 자택 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또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아파트 주소가 특정 소유자의 정보다라는 거고, SNS의 단체 사진,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는 개인정보를 불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도 사업체의 운영 관련 정보일 뿐이다. 또 사물에 관한 정보라든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인데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일 때,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같은 것이죠. 생년월일 가지고서는 그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뒤 네 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 답변을 보시면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 예를 들면 생일 또는 기념일 또는 집전화번호 또는 가족전화번호 또는 기존 통화 내역 등 그런 것들과 쉽게 결합해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의 개인정보를 보시면요. 출근할 때 보시면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아이디, 또 동영상, 빅데이터, 또 사무실에 출입할 때에는 이름이라든지 사본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일할 때에는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이름, 계좌, 카드 번호 뭐 이런 것들이 이메일, 또 신용카드, 연락처,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개인정보가 침해받았을 때 당연히 피해가 나타났는데요. 자, 개인으로서는 정신적 피해, 또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유괴라든지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가 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소비자 단체 등의 불매운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등으로 재정적인 손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로는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도 및 국가 브랜드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라운드 대두에 따른 수출 애로점을 우리가 애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 공익제보자 결국 하면서 경찰 담당 공무원 입건해서 나왔는데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땡땡경찰서는 국민신문고 청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땡땡교육청 직원 B씨와 도교육청 산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직원 C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청원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전직교사 P씨도 입건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이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또 한 사례를 보시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이미지 실추가 된 기업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땡땡마트 개인정보 유출 고객들에 배상하라 이런 제목인데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2018년 1월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1067명이 땡땡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에서 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또는 종사자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무와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면 국가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 촉진과 지원을 한다. 자, 이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 지침을 수립하고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법규를 준수하고 또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요. 또 각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피해 구제 방안을 인식을 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라는 것도 숙지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총칙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의 내용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법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용어에 대한 것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지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영상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그것도 개인정보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된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이용자뿐 아니라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정보다. 자,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죠. 또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처리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죠. 우리는 단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시설이죠. 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즉 종사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우리 시설로 따진다고 하면은 기관장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그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종사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 시스템들을 말하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CCTV를 말하죠.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정보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처리 목적에 명확하게 하는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한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하고 목적 외에는 절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안전성, 최신성을 보장받아야 되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 그리고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또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를 만약에 어르신 보호자라든지 어르신들께서 만약에 내 개인정보를 파기해달라, 삭제해달라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파기하고 삭제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 주체가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항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에는 영상기기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는 우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죠. 그래서 동의받을 때 고지를 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집 이용 목적과 또 수집 항목, 그리고 보유, 이용기간, 그리고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에 꼭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사용하고 계신 개인정보 동의서, 그거를 표준약관을 작성하실 때 지금 그것도 동의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때에 그 개인정보 동의서 안에 이 고지 의무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근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반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질문을 보시니까요. 학원에서 수강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학교,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거 과도한 수집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있는데, 자, 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수강생 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수강생 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 연월일, 퇴원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 성별, 지역, 출신학교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아니므로 학원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장기요양 기관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든지 표준약관, 또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이런 부분들에서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작성하게끔 되죠. 이용하게끔 되죠. 자, 그런데 이 외에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이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제3자 제공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 동의받을 때 고지 의무사항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그리고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또 이용 기간, 또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죠. 즉,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방금 설명드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우에 따라서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죠. 우리도 어르신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법률에서 정한 그런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제공이 될 수 있겠죠. 또 명백히 정보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그리고 제3자 제공이라는 부분이 18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은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목적 외로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조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보존이 가능한데, 우리 장교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폐업을 할 때에는 5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관에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관하든지로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파기 방법에는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 매체 같은 경우에는 파쇄하거나 소각하고요.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해야 되겠다. 자, 파기 절차를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되겠고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에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시설의 종사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했을 때에는 그 내역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고 어떤 내역을 어떻게 파기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파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법 제22조에서는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동의받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것은요, 그 입증 책임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대부분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설에서는 현재 표준 약관을 작성할 때에 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호자분들께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시설 홍보를 위해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이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보기 좋지 못해서 우리가 시설 홍보를 위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장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활동, 그런 모습들을 담아서 홍보용으로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분과 또는 어르신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상권 그 동의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시설에서 만약에 홍보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어르신 프로그램 그런 장면을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에는 분명하게 보호자분들께 그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고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 23조, 24조에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으로 이제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자, 민감정보라는 것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또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같은 것들을 민감정보라고 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런 것들을 고유식별정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이런 것들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는 처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먼저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자, 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나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대체수단으로 이제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핀 또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거 적법한 건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에 입사지원서 같은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 지금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채용 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저희 시설에서도 채용을 할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우리가 지금 종사자를 채용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그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 장기요양 인력변경 신고를 할 때에 주민번호가 활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 인력관리에서 일단은 이 종사자를 시설의 종사자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겠지만은 채용 지원 단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채용 지원 단계죠. 즉 채용을 위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어떤 입사 지원서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왜 이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냐? 바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법 제29조에서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고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을 조치할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또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와 갱신,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또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이건 해당하는 경우만이겠죠. 제3자 제공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는 거의 안 하니까.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해당하는 경우니까 시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제30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또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등이 우리 장기요양 기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주요 내용에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그 역할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와 개선을 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시행,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그리고 처리 목적이 달성, 또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요건으로 우리 민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사업주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됐다고 했을 때에는요, 반드시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제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거죠. 우리로서는 보호자분들께 또는 수급자 어르신께 통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신고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신고를 빨리 하시면 되겠다. 한 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 시에 정보 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빨리 통지를 해야 되고요. 통지 시기는 5일 이내로, 그리고 통지 방법은 개별 통지한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인데, 저희는 뭐 개별적으로 빨리 통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빨리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주체는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요구가 가능하다. 내가 보고 싶다면 볼 수 있죠. 또 정정해달라고 하면 고칠 수 있죠. 삭제해달라면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제3자 제공 현황,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또 보유기간,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계약 만료 후에 다른 보험회사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갱신해서 이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더니 불가하다고 한대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답변을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해서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지서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그걸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삭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요. 자, 그럼 5년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우리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죠. 표준약관, 또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보면은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는 분명히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를 보호자분이 또는 어르신께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령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정보 주체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게 되면은 10일 이내에 빨리 파악을 해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정정 삭제 결과 통지서를 보내서 삭제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개인정보 피해를 당해서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요, 먼저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을 받고 있는 센터가 있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프라이버시라고 되어 있죠. 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 의뢰라든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손해배상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또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이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또 민감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해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훼손당했을 때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숙지하셔야 되겠죠. 자, 또한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데요. 먼저는 개인정보의 수집 기준을 위반하거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 획득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탈의실이나 목욕실, 우리 시설에서도 있죠. 이런 데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획득 시에 또 목적 외에 이용, 제공, 동의 획득 시에 직접 마케팅 업무 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보 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하지 않을 때 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 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영상정보 처리 기기 설치 운영 기준을 위반하거나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 거절했을 때 또 정보 주체의 정정 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정보 주체의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 요구를 했는데도 부당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미파기 개인정보의 별도 보존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해서 동의를 받거나 또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또 업무 위탁 시에
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설에서도 CCTV를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수집과 이용 단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또 동의받을 때는 고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공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공이 관여가 있다라고 하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위탁은 반드시 문서로 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 즉 보관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접근 권한, 접속 기록을 점검하고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파기에 있어서는 보유 목적 달성, 그리고 보유 기관이 경과했을 때는 즉시 파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하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그리고 개인정보 피해 구제, 또 개인정보 우리가 보호 활동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면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 개인정보가 먼저 일단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때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또는 이에 따라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안전하고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을 하셨고요. 저희 케어스토리는 장기요양 기관 개인정보 취급 종사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